2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이 4번 필드에 그림과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시되는 결과 행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예제로 하나 만들어 준 것이 있는데요. 여기 4번 필드에 대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는 방법은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고 텍스트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포함이었죠. 포함 A라고 소문자 A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끝 문자라고 적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조건은 또는으로 연결이 되었죠.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2행, 3행, 5행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정답은 2행, 3행, 5행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2행, 3행, 5행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선 조건이 또는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필터링 되어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자동 필터에서는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라는 글자, 대문자든 소문자든 포함되어 있는 2행, 3행, 5행 이 결과가 다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끝 문자에서 여기 물음표라는 부분 보이죠? 근데 이 물음표는 여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물음표 기호를 사용하여 한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또 이 별표 기호를 사용해서 여러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만약에 물음표라는 글자를 찾고 싶으면 여기 이제 물음표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 자체는 와일드 카드 문자라고 해서 엑셀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그렇죠? 특별하게 사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문자를 대체하는 와일드 카드 문자로 사용이 되는데 이 글자 자체를 찾고자 한다면 앞쪽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물결 표시를 해주고 물음표라고 해주면 더 이상 이제 물음표가 와일드 카드 문자로 작용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고 이제 그냥 물음표라는 텍스트 글자 문자 자체로 인식이 되어서 이렇게 끝 문자로 지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이 데이트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그 데이터 탭에 보면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요. 자, 경로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당한 경로를 지정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장난감 렌탈 뭐 이런 걸 딱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쿼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실제로는 이제 장난감 렌탈점 ACCDB 뭐 MDB 그런 저 액세스 파일에 들어있는 테이블이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쿼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실제로 이 두 테이블 사이에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죠. 이 관계라는 것은 이와 같이 조인이라고 합니다. 조인. 자, 지금은 지금 보면 이 두 값이 같은 경우죠. 일치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이렇게 조인해서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 얘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앞에서 했던 이 작업이죠.
이걸로 작성한 쿼리 파일의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실제로 한번 보면요. 자,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 쿼리 실행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것도 한 번에 그냥 봐두도록 하죠.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시 데이터에 가서 앞서서 기존 연결이라고 했죠. 기존 연결. 여기 좀 많이 내려서 봐야 되겠네요. 자, 기존 연결이라는 것을 누르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작업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것, 그런 것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만들어 두었던, 그래서 위에서 만들었던 거와 사실 똑같은 거죠. 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결을 이용하면 앞에서 만들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 확장자는 이제 DQY라고 하는데요. 이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웹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에서 여기 웹이라는 것이 있죠. 웹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면, 자, 이렇게 여기 이 표시가 있는 것을 클릭한 다음 가져오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죠. 뭐 적당한 게 없네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 되었는데, 가져온 것을 보면 텍스트를 위주로 해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웹페이지의 모습은 이미지도 있고 또 그 이미지 속에는 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 위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죠. 잘못되었죠.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냥 텍스트 위주로, 텍스트 영역 위주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액세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탭에 있는 거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의 이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액세스라고 했죠. 액세스를 이용하면 사실 이제 앞에서 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기존에 있던 것을 좀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까지 있던 것을 이렇게 지워버리고 액세스를 이용하면, 자, 똑같이 우리가 들어가서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테이블 선택할 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속성이라는 것을 눌러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 연결 속성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면, 자,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새로 고침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웹을 이용하더라도 웹페이지에 있는 그림이라든지 뭐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텍스트 위주로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23번이요. 다음 중 날짜 데이터의 자동 채우기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뭐냐? 자, 우선 정답은 주 단위 채우기라는 것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 단위, 평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라는 것이 나오죠. 지금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주 단위 채우기라는 것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번 다음 중 이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정렬 조건을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어서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다. 두 번째,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열과 행을 숨겼다면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첫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 세 번째,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셀색으로 선택한 경우, 이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정렬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정렬을 누르고 정렬 기준을 예를 들어서 뭐 이름으로 하고요. 글꼴색이나 셀색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글꼴색으로 정렬 기준을 정하게 되면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렬이 그냥 자동으로 되어버리고요. 위에 표시, 아래쪽에 표시, 글꼴색에 따라서 그 글꼴색을 위에 표시할 건지 아래쪽에 표시할 건지 그 정도 이제 정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 기준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 자, 이런 것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액세스와의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서 나왔던 그 문제와 유사한 문제죠. 첫 번째, 엑셀 통화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에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화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둠으로써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파일에 가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에서 보안센터 설정을 클릭해서 보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위치시키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위치를 시키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하게 하든지 하는 것에 대한 얘기죠. 이 얘기는 그래서 적절하다, 맞는 얘기다 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파일에 특정 필드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 있다. 앞에 문제에서 보았던 부분이고요. 테이블에서 특정 필드만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탭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액세스를 선택하면 특정 액세스 파일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가져올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이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 탭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의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데이터 탭의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이 아니고 연결을 클릭하면 기존 액세스 파일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자, 지금은 작업된 것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 액세스를 누르고 작업된 것이 있으면, 연결된 것이 있으면 추가, 제거 이 부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 속성이 아니고 연결을 클릭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26번 다음 중 이 아래 워크시트에서 C2에서 C4 영역 이것을 선택해서 작업한 결과가 다른 것은 뭐냐. 첫 번째 딜리트 키를 누른 경우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다 사라지겠죠. 자, 이것도 입력해 놓은 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 당연히 이렇게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경우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둔 상태죠. 블록으로 설정해 둔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데이터만 사라지게 됩니다. 우선 1번과 2번이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딜리트 키를 누른 것과 동일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홈탭 편집 그룹에서 지우기 내용 지우기를 선택해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2번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제일 위에 있는 90이라는 이 부분만 삭제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서명 E2에서 E4 E2에서 E4 부서명을 번호 순서대로 반복하여 발령부서에 여기 발령부서에 배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C2 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면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번호 순서대로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자 여기 한 그룹 보이죠? 또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또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이렇게 순서대로 반복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요런 문제는 자, 여기 식을 미리 입력을 해 뒀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보기를 보고 우리가 결과를 예상해서 역으로 추적해 보면 됩니다. 우선 인덱스 함수가 뭐 하는 함수입니까? 인덱스 함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것은 위쪽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자 우선 여기 array라는 것 배열이죠. 배열. 자 array는 배열로 입력된 셀의 범위이다. E2에서 E4 지금 이 배열이죠. 이 배열. 이 배열에서 row num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row num이 1이 나오면 지금 이 영역이 참조할 범위입니다. 1이 나오면 기획팀이 나오고 2가 나오면 재무팀이 나오고 3이 나오면 총무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ow num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mode라는 함수는 뭔가요? mode라는 함수는 나누셈의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A2에 1이라고 있는데 1에서 1을 빼주면 0이 나오겠죠.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0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누는 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나머지가 그대로 나오죠. 0이 이제 나머지로 나오게 되는데 자, 다시 인덱스 함수로 되돌아가면 여기 이 부분이 0이라는 얘기죠. 0이고 여기 1을 더했으니까 1이 나오는 거죠. 1. 그럼 1이 나왔으니까 이 범위에서 첫 행에 있는 값, row num이 1인 값이 여기 선택이 되어서 나오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재무팀으로 가보면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mode 함수로 처리한 부분을 보면요. A3에 2가 있고 2에서 1을 빼면 1이죠. 그죠? 1을 3으로 나누면 또 숫자가 작으니까 1이라는 나머지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을 더해서 2가 되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2행에 있는 값이 선택이 되어서 나오겠죠. row num이. 자, 마찬가지로 총무팀 나온 부분도 보면 똑같은 형식으로 처리해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머지 다른 식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식을 이렇게 세웠을 때만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값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눌러보면 자, 이와 같이 row num 이라는 부분이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부분이 로우넘이 0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5 셀에 보면요. 4가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4 빼기 1. 자, 가볼까요? 4 빼기 1은 3이죠? 3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죠. 인덱스 함수에서 로우넘이든 뭐 컬럼넘이든 여기 행열 부분이 0이 되면 전체 배열, 해당 배열이 뭡니까?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로우넘이나 컬럼넘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도 사실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0이 되면 배열 자체가 반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value, 값 오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 정답은 예가 되어야 되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식을 지금 그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각각의 식을 보고 이 값들을 넣어서 이 부분에 혹시 0이 나오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다 보면 여기 결과값이 이렇게 기획팀, 재무팀, 총무팀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되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식과 이 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것인데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 부분에서 모드 함수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0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으면 되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바로 0으로 처리가 되긴 합니다. 이 첫 번째 배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정상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부터는 배열을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값 오류가 나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추적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8번 문제죠.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이 B3에서 B9까지 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매출 구간별 빈도수라는 것을 F3에서 F6 영역에 계산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빈도수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출현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해주는 함수는 frequency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고요. frequency라는 함수는 태생적으로 배열 수식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괄호죠. 중괄호가 입력될 수 있도록 Ctrl Shift Enter로 식을 입력해 줘야 되겠고요. 특별히 조심할 부분은 이 수식을 입력할 때는 반드시 미리 범위를 지정해 놓고 Ctrl Shift Enter를 눌러야 되겠습니다. 원래 배열 수식이라는 것이 여러 값을 한꺼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놓고 수식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해 주면요. frequency 함수가 알아서 사실 여기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입력해 두면 frequency 함수가 알아서 0에서 50 사이에 있는 값, 얘죠. 얘를 1이라는 것을 반환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100이라고 적어두고 위에 50이 있었으니까 51에서 100 사이의 값이 몇 개인지 또 찾아서 보여주고 여기 두 개잖아요. 93과 75 보여주고 이런 형태로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력해 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빈도수라는 것을 frequency라는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최대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실제로는 여기 이 값까지 frequency 함수로 구해주는 것이죠. 물론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구해줬고요. 실제로는 구하려는 구간보다 하나 더 구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requency 함수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 식을 입력하고 Ctrl Shift Enter를 눌러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정답은 얘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다음 중 이 아래 워크시트의 A1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샵, 샵, 콤마를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값은 뭐냐라는 거죠.
자, 얘도 입력해 둔 게 있습니다. 얘를 사용자 정의 형식 샵, 콤마, 샵 이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살펴보면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요렇게 우리가 샵, 콤마, 샵 하고 콤마 찍고 뒤에 아무것도 적지 않게 되면 천 단위 절삭기호라고 해서 천 단위에서 끊어버린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끊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면 이 다음에 콤마 천 단위 절삭기호에 의해서 이 단위에 콤마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 5, 1, 6인데 자, 여기서 콤마가 또 찍혀 있는 거죠.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6이라는 것은 반올림 숫자잖아요. 그래서 1이 반올림이 되어서 2,45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뭐 이렇게 처리를 해도 결과는 사실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콤마라는 절삭기호를 처리를 하고 뒤쪽에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이게 절삭기호, 그러니까 뒤쪽을 다 버려버린다고 얘기죠. 절삭, 잘라서 삭제해버린다. 잘라서 삭제해버린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결과는 이런 결과라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 결과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다음 중 이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매크로 이름 상자에서는 매크로의 이름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매크로 이름 상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이름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죠. 변경을 하려면 VBA로 들어가서 변경을 하든지 뭐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는 어떤 매크로가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아닌 거죠. 매크로 이름 상자에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크로라는 것을 눌러보면 뭐 이런 매크로들이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창 닫고 뭐 이렇게 내가 변경하고 싶다고 해서 변경이 되는 게 아니죠. 새로 만들기가 되죠. 그래서 창 닫고라는 매크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요거 단추를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한 줄씩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 단추 클릭하면 선택한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VBA가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단추 클릭하면 바로가기 키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런 거요. 요런 게 나타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1번 다음 중 머리글, 바닥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머리글이나 바닥글의 텍스트에 앰프샌드 문자 한 개를 포함시키려면 앰프샌드 문자를 2번 입력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것이 있죠. 머리글 편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하면 페이지 번호가 그냥 나타나게 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머리글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엔드 기호가 하나만 나타나는 거 보이죠. 실제로는 지금 페이지 번호라는 것이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그 상수 인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그냥 뭐 머리글이다 뭐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end라는 기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앰퍼샌드 문자 한 개를 포함시키려면 앰퍼샌드 문자 2번 입력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워크시트에 동일한 머리글, 바닥글을 한 번에 추가하려면 여러 워크시트를 선택해서 그룹화한 후에 설정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똑같은 머리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면 이제 얘가 그룹화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머리글 편집에 들어가서 머리글이다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고 치면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서 보면 자 이와 같이 여기 머리글이다 라고 나타나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도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요. 그룹도 풀어버리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는 워크시트의 머리글과 바닥글 영역이 함께 표시되어 간단히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는 것은 자, 우리 여기서 볼까요? 보기에 보면 얘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머리글, 바닥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보면 여기 만약에 우리 여기 머리글이 있었으면 머리글이 나타났을 테고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클릭해서 머리글을 여기 추가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되었네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아니고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시트인 경우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추가할 수 있다. 자, 얘가 차트 시트거든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삽입할 수 있다. 자, 삽입할 수 있었죠. 그래서 4번도 옳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그 다음에 32번.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D2 셀에 sum 함수를 사용해서 총점을 계산하는 채우기 핸들을 D5 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총점을 계산하는 총점 매크로를 생성하였다. 다음 중 아래 총점 매크로의 VBA 코드 창에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값을 올바르게 선택한 것은 대략 얘를 살펴보니까요. 자, 우리 이제 이걸 매크로로 만드는 것인데 매크로를 만들고 나면 실제로 이 매크로는 VBA에서 보면 이렇게 프로시저로 나타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를 살펴보면 자 여기 만들어 준 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처음 이 문제에서 정답을 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D2를 select 자, 이 D2 셀을 선택하는 것부터 매크로가 기록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 보면요. 매크로 기록을 선택하고 이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라는 매크로죠. 그래서 총점이라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에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록을 D2에 했고요. D2에 한 다음에 여기 합계를 이용했을 것이고요. 이 합계를 오토필을 했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채웠을 거고 D6셀을 클릭한 다음에 매크로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에 들어가서 종점이라는 매크로죠. 이 종점 매크로를 편집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매크로에서 처음 기록할 때 D2 셀을 선택했고요.
D2 셀을 선택한 다음에, 자, 액티브 셀은 지금 활성화된 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클릭한 셀이죠. 지금 선택한 셀 D2 셀이고요. D2 셀에서 포뮬러 R1, C1 스타일 양식입니다. 셀의 주소를 입력하는 스타일 양식인데, 그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은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양식이고요. sum이라는 함수로 합계를 구하게 되는데, R, low죠. 행 방향으로 움직인 게 없고요. 열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행 방향으로 움직인 거 없고 열 방향으로 마이너스 1까지 해서 sum을 했다. 합계를 했다. 합계를 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D2 셀에서 기준으로 보자면, 자, 이 열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열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포뮬러 R1, C1 스타일 양식에서 컬럼, 열 방향으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경우고요. 그냥 양수로 적게 되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얘죠. 그래서 결국 이것과 이것의 합을 여기에 구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D2를 select 한 다음에 selection autofill. autofill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기 보면 자동 채우기 핸들 이렇게 까만 점 있죠? 얘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서 채웠다. 끌어내려서 채웠다. 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면 autofill 했다. 자, autofill이라는 것의 메소드에 여기는 이제 속성 값들이죠. destination이라는 것과 type이라는 것이 있고요. destination은 range D2에서 D5, D2에서 D5 셀까지라는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목표를 지정해 주는 거고, Excel field default 값으로 해줬다라는 type, 속성을 지정해 준 거죠. 이건 이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그냥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range D2에서 D5가 select가 되겠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D5에서 D2에서 D5까지 채우게 되면 D2에서 D5가 범위 지정, 블록 지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D6셀을 select 클릭해서 끝이 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매크로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걸 이제 표현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작업해서 알아보았지만 이런 형태로 여기에 입력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요. 다음 쪽 아래 워크시트에서 수식, sum, B2에서 C2, B2에서 C2 이렇게 입력된 D2셀을 D4셀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었을 때 그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고요. 자, 얘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B2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절대 참조 주소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 B2에서는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D2에서 자, D3으로 가보면 역시 B2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3까지의 합을 구하고 있죠. 이것의 합인 거죠. 이것들의 합.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 B2에서 C4 이렇게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면요. 자, 이것들이 합인 겁니다. 5, 10, 그 다음에 7, 14, 9, 18.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의 합을 값으로 구해주는 거죠. 만약에 B2가 절대 참조 주소가 아니었다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여기로 내리게 되면 B2, B3, B4 결국 여기에는 B4에서 그 다음에 C4까지의 합계가 구해졌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B2 셀에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B는 변하지 않고 얘들만 변하죠. C2, C3, C4. 그래서 전체의 합계가 구해진다. 그래서 전체의 합계를 구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 참조 주소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3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이 B3셀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각 키의 사용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일단 첫 번째, 홈키를 눌러서 현재 열의 첫 행인 B1셀로 이동한다. 자, 우리 홈키를 눌러서 현재 열의 첫 행인 B1셀로 이동한다. 홈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자, 제가 홈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있나요? 네, 여기에서 자, 홈키 누릅니다. 홈키. 네, 바로 A3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홈을 누르면 이 블록, 이 데이터 있는 범위에서 가장 첫 번째 위치로 이동하게 되죠. 왼쪽 제일 상단 위치로 컨트롤 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B1으로 가고 싶으면 그 화살표 키 있죠. 화살표 키 AND 화살표 키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이쪽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1번이 잘못되었고요. 나머지도 한번 눌러보도록 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5번이죠. 다음 중 이 아래 워크시트에서 A6셀에 수식 브이로그 C 그 다음에 A2에서 CO 30 이렇게 입력한 경우 결과로 옳은 것은 뭐냐? 자, 결과로 옳은 것은 N/A라는 오류가 나옵니다. 확실한 오류예요. 이 오류는 왜 확실한 오류이냐면 브이로그 함수에서 이 찾을값 부분에 찾을 범위 A2에서 CO5가 찾을 범위죠. A2에서 CO 찾을 범위에 첫 열에 찾을 값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 값입니다. N/A는 V루급이나 H루급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실제로 입력해 둔 것을 보면 자, 이렇게 오류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V루급 C라는 값을 A2에서 CO 이 범위죠. 이 범위의 첫 열에서 찾으려고 하니 C라는 값이 없잖아요. 있었으면 여기 가격에 있는 값을 3열이죠. 1열, 2열, 3열에 있는 값을 C에 해당하는 3열에 있는 값을 여기로 뽑아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N/A라는 오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다음 중 이 아래 워크시트에서 작성한 수식의 결과 값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도 입력해 둔 게 있습니다. 자, sum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구했는데요. 여기 보면 중괄호로 입력이 되어 있죠. 중괄호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배열 수식으로 입력했다는 거죠. Ctrl Shift Enter라는 것을 눌러서 값을 입력했다라는 것이고요. 한꺼번에 여러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A1에서 A3에 있는 배열 1, 2, 3. 그 다음에 B에 있는 배열 30, 20, 10을 이렇게 곱해 주었죠. 곱하여 주었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1 곱하기 30, 2 곱하기 20, 3 곱하기 10 한 배열의 결과를 합으로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요. A1에서 A3 역시 배열값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30, 20, 10이라는 부분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었죠.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와 똑같습니다. 행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만 바꿔서 입력했다. 자, 그런데 이 3번 부분이 잘못되었죠. 여기 이 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쉼표로 구분을 지어 주었습니다. 쉼표로 구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쉼표는 행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입력이 되냐면, 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30, 20, 10 이렇게 입력이 되죠. 왜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까? 예, 각각의 열에 있는 값을 다 곱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0 곱하기 1, 20 곱하기 1, 10 곱하기 1.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30 곱하기 2, 60이죠. 20 곱하기 2, 40이죠. 그 다음 10 곱하기 2, 20이죠. 여기 이 부분, 30 곱하기 3, 20 곱하기 3, 10 곱하기 3에서 이 부분, 90, 60, 30, 이 부분.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면 각 배열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서로 같은 자리 값끼리 곱해서 합을 구해주는 것이 sum product라는 함수죠. 그래서 이 부분 완전히 다른, 얘와 얘는 행 구분이고 얘는 열 구분이기 때문에 얘는 각각을 다 곱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값의 합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다음 중 이 아래 그림에서의 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시트 보호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트 보호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 볼게요.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선택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지우려고 하면 이렇게 보호되어 있다라는 말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셀의 선택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시 특정 셀의 내용만 수정 가능하도록 하려면 해당 셀의 셀 서식에서 잠금 설정을 해제한다. 자, 이건 이제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 여기에 보면 보호라는 것도 있죠? 얘를 해제를 해주게 되면 해제해 준 다음에 시트 보호를 하게 되면 얘는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 문서 보호를 설정하면 포함된 차트, 도형 등의 그래픽 개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통합 문서를 보호하게 되면 이 구조나 창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확인을 눌렀다고 칩시다. 그럼 이 구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시트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봅시다. 옮겨지지가 않죠. 이 구조 자체, 통합 문서 자체를 보호하는 거죠. 자, 지금 해제를 했고요. 이렇게 옮겨집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다른 얘기입니다. 뭐 시트 보호나 뭐 그런 데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범위 편집 허용을 이용하면 보호된 워크시트에서 특정 사용자가 범위를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요건 요 부분이죠. 뭐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합 문서 보호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통합 문서를 보호하는 것이지 시트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아래 차트와 같이 이 X축을, 얘가 이제 X축이죠? 이제 여기 X축이 위쪽에 갔네요. X축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X축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형태로 나타내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가로축을 선택한 후 축 서식의 축 옵션에서 세로축 교차를 최대 항목으로 설정한다. 자, 또 만들어둔 게 있죠. 자, 가로축을 선택한 후 축 옵션에서 세로축 교차를 최대 항목으로 선택한다. 라고 하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축 서식의 축 옵션에서 항목을 거꾸로라는 것을 선택한다. 항목을 거꾸로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이었던 것이 이렇게 역순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보면 역순으로 여기 이 부분이 가로축 부분이 역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원래 이랬던 것입니다. 걔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젠 세로축을 선택한 후 가로축 교차 부분을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면 다 아는 부분인데 안 해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이번엔 세로축을 선택하고요. 축 옵션에서 가로축 교차하는 부분을 최대값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자, 보기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 보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우리가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 가로축 교차하는 부분이 최대값, 축의 최대값이 되도록 지정해 주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뒤쪽은 이제 해볼 필요는 없고요. 자, 요게 정답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해보는 것이 좋겠죠.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다음 중 이 차트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첫 번째, 이 워크시트에 삽입된 차트는 차트 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새 통합 문서의 차트 시트로 배치할 수 있다. 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차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와 같이 새 시트를 만들어서 차트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기 많은 워크시트들이 있죠. 워크시트에 삽입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 통합 문서의 차트 시트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죠. 나머지도 한번 해보세요. 요 F11키 누르면 별도의 차트 시트가 만들어집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이죠. 자, 그 다음에 40번입니다. 다음 중 이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도 기본 보기와 같이 데이터 형식과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이 상태죠. 자, 똑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고요. 네, 레이아웃을 함께 보여주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에서 표시되는 임금자의 단위는 엑셀 옵션 고급 범주에서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 옵션에 들어가면 고급이라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보다 보면 자, 임금자의 단위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페이지 여백과 머리꼴과 바닥글 여백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머리글이라는 부분 보이죠?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위쪽 여백 조정할 수 있죠? 보면 머리글 여백도 이렇게 우리가 끌어서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점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나누기를 조정하는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이 이걸 자꾸 구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 상태가 아니고요. 네, 요거죠. 요거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완전히 이것과 다른 거죠. 페이지 레이아웃과 다른 페이지 나누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페이지 구분선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페이지 나누기를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 이건 페이지 나누기 보기 상태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